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화통일 강연의 사회를 맡은 중동부 유럽협의회 김종호 간사입니다. 네, 오늘 뜻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어려운 자리 귀하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개회식을 가진 후 박종철 대전대 교수님의 평화통일 강연 그리고 기념 촬영 및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의례 시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표하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강연의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꼭 전원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모처럼 개최되는 이번 강연회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동부 유럽협의회 평화통일 정책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사절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랍니다. 네, 다음은 주요 내빈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멀리 서울에서 오신 박종철 대전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스트리아 동포 사회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윤현진 차석대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함상욱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님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통 대행기관장으로서 민주평통 지원 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김종민 한인연합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민주평통 중동부유럽협의 협의회장이신 정종환 협의장입니다. 다음 대범식 부회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스트리아 평통위원 모임인 오평회에서 김종기 한만욱 전임 평통위원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네, 손강웅 전임 평통위원님도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은 천영숙 관원협회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덕희 부른 골프협회 사모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간략히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호명해드리지 못하고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정종환 중동부 유럽협의회님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협의회장 정종환입니다. 아까 주요 인사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나머지 분들 모두가 우리 오스트리아 한인사회를 떠받들고 지원하고 가장 열심히 움직이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다 모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중동부 유럽협의회에서 시작하는 평화통일 강연회가 이것을 위해서 멀리 와주시고 새로운 정부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궁금증 이것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묻는 시간도 있으니까 오늘을 통해서 새 정부의 정책들을 특히 평화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끝난 다음에 식사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종환 협의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현진 차석 대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엊그제 11월 7일 한우 오케스트라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쉽게도 그날 또 슬로베니아 출장 가야 돼가지고 참석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평통 중동부협의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동부협의회는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지원 활동도 하셨고 또 아주 뜻깊은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음악제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정종환 회장님과 함께 많은 기여를 해주실 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박종철 대전대 석좌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박종철 교수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철 교수님은 고려대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셨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셨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기 직능 상임위원 대전대학교 개공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종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비엔나는 이번에 한 3번째 오는데요. 그 다른 회의로 2번 왔었고 이번 평통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강연으로는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비엔나에 올 때마다 또 모차르트, 또 요한 스트라우스의 음악을 오시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잠깐 다시 베레베레 박물관 거기 가서 궁에 가서 그림을 다시 2번째 봤습니다만, 또 클림프트와 에본 슐레로 알려진 그 미술의 도시이고, 또 저희한테는 비엔나 소세지, 비엔나 커피, 또 요즘 또 슈니첼도 많이 알려진 그런 맛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 한인회관을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아주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훌륭한 단독 건물로 한인회관을 짓고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동포 여러분들께 인상 깊고 또 감사드린다고 그럴까? 아무튼 그런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앞에 또 그 4분 시인들, 윤동주 시인, 또 한영호 선생, 또 정지영, 또 김소월, 이렇게 4분의 시비까지 있어서 제가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꽤 다녔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한인회관을 가지고 또 문화적인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통일연구를 한 지 한 30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제가 학위를 마치고 통일연구원에 가서 거기서 91년부터 지금 통일연구를 이제 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주평통에 이런저런 제가 많이 활동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8기 때 또 19기 때 또 운영위원도 하고 현재도 또 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만은 한 30년 이렇게 통일 문제를 연구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긍지와 보람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30년 전에는 지금쯤은 통일 비슷한 상태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통일 연구를 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무엇을 연구해 왔나, 또 어떤 정책을 또 정부에 건의해 왔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통일 환경하고 북한의 상황, 또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4가지 점에서 어떤 점들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한 세계 정세가 엄격하게,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세계 질서가 이제 개편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문제, 또 국제 질서의 문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코로나가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알려준 것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기후 변화, 환경 변화, 그리고 감염병 문제, 이것이 굉장히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커다란 도전이고 한반도도 여기에서 결코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남북한은 이 하나의 생명 공동체, 또 안전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산림 문제, 환경 문제, 감염병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 문제보다도 또 군사적인 그런 안보 위험보다도 더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리고 더 큰 위협의 문제가 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런 기후 변화, 또 환경 변화, 재난체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린 대탄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이라는 것은 바로 녹색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환경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차원의 그 생태적인 도전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중요한 어젠더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호응하고 있지 않았으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역시 큰 변화는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사회주의권이 전부 체제 전환을 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한반도도 사실 굉장한 그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저희 포착해 있었죠. 그래서 남북한 간에 남북 기본합의서랑도 체결하고 2000년대에 정상회담도 하고 3대 경협사업이라고 해서 금강산도 가고 또 개성공단도 가고 철도 도로 연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방문하셨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겪었었는데 그동안 30년이 지나면서 미국 우유 시대가 가고 미중이 전략 경쟁을 하는 시대로 들어오면서 국제 환경이 지금 굉장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새로운 냉전의 그런 경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과거 3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세계화와 그런 그 자유화의 물결과 달리 신냉전 추세가 몇 가지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무역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과학과 기술, 또 경제, 가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다 이게 연결되는 전면적인 경쟁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 2년간의 대결이었던 냉전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가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또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의 민주주의 가치와 권위주의 가치를 둘러싼 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영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옛날과 달리 혼자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맹국들과 또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쿼드라고 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인도와의 그런 사자 안보 협의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오커스라고 해서 미국과 영국과 호주 간의 그런 동맹을 공고히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을 경제 안보 분야까지 넓혀서 인도 태평양의 지금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걸 바이든 정부에서 제시를 해서 미국과 인도 이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나라들 간의 경제 분야의 협력을 안보와 연결시키는 그런 포괄적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중국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1대1로 계획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결을 해서 이 진영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유럽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한편으로 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는 이 진영 간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우위에 있었던 시대 그리고 이 다자 협력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대에는 우리가 주도를 해서 이런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그 영역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이 미중 간의 그런 전략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한 축으로 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한 축으로 하는 그런 진영 간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남한과 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그런 새로운 그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중국과 또 러시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또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신들의 그런 생존 그 전략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협력을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지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기에 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다는 것이죠. 여기 IAEA 그 본부가 있어서 저도 이전에 IAEA를 방문도 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30년 전에 북한 핵 문제가 처음 대두됐을 때 저 IAEA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네, 그때부터 IAEA도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핵무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3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다양한 대화도 해보고 또 압박도 했습니다만은 북한은 지금 사실상의 핵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걸 인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상의 핵폭탄과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투발할 수 있는 각종 중거리 또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 또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SLBM이라는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가 지금 돼 있고 또 그것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그런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그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7차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술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꼭 7차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7차 핵실험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 했던 것과 달리 6차례 핵실험을 했던 것과 달리 그걸 좀 소형화하고 또 다양화해가지고 그런 중거리 미사일 정도의 또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시점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9월이죠. 9월에 북한에서 핵 무력을 법제화하는 그런 법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자기네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위협이나 또 군사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에 선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작년까지 북한은 핵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안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어용으로만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그 원칙을 명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명시를 해서 그 핵과를 가진 그 위상을 또 공고히 하려는 그런 그 정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또 30년 동안 사실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핵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이 남북관계에는 핵 문제의 전개 과정하고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그 구조적인 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1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나 또 당시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때 남북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그 진전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북미 간의 핵 협상에 의해서 그리고 육자회담에 의해서 북한 핵 문제를 잠시 이렇게 봉합해 놓는 그런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남북 관계 진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미 간 협상이 잘 안 될 때, 또 육자회담에서 이게 협상이 이행이 잘 안 될 때는 남북 관계가 부침을 이제 거듭을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왔느냐? 또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첫째는 북한 핵에 대한 압박 정책을 여러 가지 해왔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압박 정책의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한에는 한국에는 지금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의존을 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핵 무기를 장착한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한다거나 혹은 항공모함을 보낸다거나 또 잠수함을 전개한다거나 이와 같은 한미 간의 확장 억제력을 통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미 간의 연합 군사 훈련이 실시되는 것도 다 그런 이제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미국의 이제 핵 우산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그 신뢰성을 완전히 100%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조치를 그 이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한국의 독자적인 그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축 체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탐지되면 그걸 사전에 그걸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격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해서 막는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만약 공격이 있으면 그 원점에 대해서 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대량으로 그걸 공격한다는 그런 것이 삼축 체제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완비된 건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와 또 재정적인 그런 투자가 데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압박을 해왔냐면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해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투자해야 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 또 기술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구입하지 못하게 경제적으로 그것을 북한의 수입과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되는 기술이라든지 부품들을 수입하는 것만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지 못하니까 일반 경제를 규제하는 그런 경제 제재 조치를 포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유엔에서. 그래서 특히 2017년에 행해진 몇 가지 그 경제 제재 조치는 의하면 지금 북한은 모든 수출을 전면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주로 중국의 95%의 수출 수입을 하는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주로 수출하는 게 광물이죠. 광물하고 또 석탄, 우연탄 그리고 일부의 그런 그 수산물 또 그 섬유류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전면 수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수입도 전면 규제에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그 정제유를 40% 로코트를 나눠주어서 그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역시 결정적인 중국이죠. 중국도 그 제재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만 북한이 완전히 보사할 정도는 피해서 최소한도의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서 북한이 그런대로 그런 제재의 망을 피해갈 수 있는 최소한도의 그런 공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그럼 압박만 했느냐? 여러 가지 대화 협상을 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한 4차례에 걸쳐서 4가지 형태의 협상을 했습니다. 지난 91년, 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것을 남북한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한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핵무기도 도입하지 않고 배치도 하지 않겠다는 걸 남북한이 다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걸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그 후에 그걸 지키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94년에 북한과 미국 간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하고 면담을 하고 미국과 협상을 하기로 해서 94년에 소위 제네바에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죠. 제네바에서 북미 간에 협의를 해서 북한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에 북한에 경수로 2개,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수로 2개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도 그걸 또 정부가 바뀌고 부시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도 또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해서 제대로 잘 안 지켜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6개 나라가 모였죠.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6개 나라가 소위 육자회담을 해서 베이징에서 육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한 번 2000년에 9월 달에 북한 핵시설을 동결하자. 앞으로 최종적으로 폐기하지만 그걸 폐기할 때까지 에너지를 대신 보상해주고 여러 가지 경제 지원 조치를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 안 됐습니다. 그렇다가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아주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아주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플래시의 이면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지만 빈손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김정은이 북한을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절치부심을 하고 미국하고 이제 더 이상 협상할 수 없겠다. 그러면은 제재 해제를 이제 기대할 수도 없으니 그냥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 그 대신 우리의 전가의 보도인 핵미사일 개발을 더 고도하겠다 하는 전략으로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압박을 하면서 이 대화를 계속 했는데 새로운 이제 분기점에 지금 또 한번 도달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을 한 것이 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지난 2018년에 양측에서 미국에서 내놨던 카드하고 북한에서 내놨던 카드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새로운 협상의 국면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로운 또 환경의 변화는 이 30년이 지나면서 특히 분단이 된 지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나면서 지금 한국의 인구의 거의 80% 육박하는 세대들이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그 북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들,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과거와는 다른 개념이 입각해서 통일 문제로 돌아보고 북한을 바라봅니다. 평통에서 매 분기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저기 자문위원들 해외도 하시죠? 대상이 되시죠? 제가 한 5년 동안 그 여론조사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는데 매 분기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물어보는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통일이 왜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데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이유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대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대답하는 것들이 거의 60% 70%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평통의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는 모든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족이라고 얘기하면 앞에 있는 4명의 민족 시인들이 시비가 있습니다만 그 민족의 이름 앞에 그렇게 감동을 느끼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은. 그것보다는 왜 내가 민족이어야 하는가? 거기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BTS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자긍심을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같은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데에서는 그렇게 감흥을 못 느낀다는 거죠. 또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내가 한국 민족이라는 이유가 나에게 이익이 돼야 내가 거기에 공감하는 거지. 나에게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별로 그렇게 흔쾌히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통일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통일에 대한 생각, 그 무엇을 통일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인식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이 통일의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제가 이 문안을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통일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과거에는 통일이 뭐지? 그 당연하지. 독일처럼 남한과 북한이 합쳐져가지고 단일 정부가 되고 단일 대통령이 아니면 내가 그 수상으로 해가지고 선출되고 단일 정부를 이루는 것이지. 그게 통일이지.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33%밖에 안 돼요. 통일이 뭐지 하는 머리에 떠오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유럽연합처럼 하나의 국가는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경제적으로 이게 거의 단일 화폐를 쓰고 긴장감도 없고 그러면 되지. 단일 정부가 아니어도. 그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데파크토 유니피케이션이라고. 법적인 통일은 아니더라도 통일과 된 것 같은 그런 유사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난 이게 1, 4분기 건데요. 3, 4분기에 했던 조사에는 40%가 됐어요. 남한이 이렇게 꼭 단일 정부가 될 필요가 없다. 북한은 그대로 있고 남한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군사적인 소를 이어가지 않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게 40%밖에 있어. 또 미국과 캐나다처럼 그냥 남남이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좋은 이웃관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26%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그 인식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갖고 가고 통일이라는 게 뭔지 그런 통일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다층화됐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서가지고 6개월이 됐습니다만은 기대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는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북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히 한국이 지금 보수화 진영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이념적인 다양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은 그게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립 정부라든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연립 내각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니라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여서 양측으로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가지고 진영 논리에 따른 그런 갈등과 대립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여러 가지 입장이라고 그럴까?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과거의 이명박 정부와 많이 비슷하다. 또 그렇게 이제 그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은 이명박 정부하고 같이 그 궤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점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받아들인 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역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이 북한 지금 핵 문제죠.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압박도 해보고 지금 군사적으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면이죠. 또 북한이 여러 가지 그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이제 압박 수위를 이제 높이고 있는데 경제 제재도 뭐 여러 방면에 다 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경제 제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한 간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풀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인도적 지원에서 쌀 지원, 의약품 지원 하는 것조차도 유엔 제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북한에도 독감 유행해가지고 타미플루를 제공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허가를 받았는데 인도적 제품이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제공하기 위해서 트럭에다가 그 물품들을 실어서 이제 보내주려고 했는데 트럭은 북한으로 가면 안 되는 제재의 대상 품목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타미플루를 제공을 못 해줬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 그 핵 문제를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북한 핵을 최종적으로 협상을 이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걸 포기할 것을 목표로 할 거냐? 그걸 단계적으로 할 거냐? 어떤 조치들을 제공해 줄 거냐? 여러 가지 복잡한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8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동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그 명칭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민생 그리고 인도적 분야에서 대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비핵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한다라는 점에서는 이명박 정부하고 강조하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가자.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만약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40~50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폐기해까지는 적어도 10년, 15년이 걸려요. 아무리 작게서라도. 결국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치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단계로 할 거냐? 아니면 한 번에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도 이걸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선 초기 단계의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점은 또 문재인 정부하고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초기 단계도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부터 이 문고리를 열 거냐?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열 거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것은 선 비핵화를 얘기합니다. 선 비핵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조치도 취하겠다. 북한 입장에서는 못 믿는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먼저 제재를 해제하고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먼저 중단해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대립해 왔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부상의 특징의 한 가지는 초기에 대화를 만약 하기로 하자, 또 북미 간에 하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무슨 포맷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면 대화 초기에 이 여건이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진전되면 초기에 뭘 좀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초기에 조치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예를 들면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단천이라고 하는 평안도 지역에는 그 노천광이에요. 노천광이어서 거기는 특히 북한이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마그네사이트, 아연, 또 철광석 이런 것들이 거의 엄청 매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대표단들이 가가지고 그 단천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자원들을 일부 채굴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면 그것을 지금 제재에 의해 가지고 직접 이 달러를 줄 수가 없으니 이 특별 펀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정에 적립을 해놓고 그 계정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라든지 비료, 의약품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가동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걸 지금 이제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민생 개선 사업을 초기화할 수 있겠다. 북한이 지금 그 문제는 보건 문제 그리고 위생, 식수, 환경, 에너지 문제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이 이게 살림이 한패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농지가 부족해서 농경지를 위해 가지고 개간한 점도 있지만 북한에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를 제공이 안 되고 가스도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땔감으로 나무를 다 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 녹화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우리가 산림 녹화를 하면서 나무를 장작을 떼던 곳으로부터 연탄으로 생활 보일러로 가스로 전환이 되면서 산림 녹화가 됐던 거죠. 또 그게 위생 간염병을 막으려면 상하수도 시설을 다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이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복합적인 보건, 위생, 환경, 에너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니 초기에 이걸 특히 거점 지역으로 마을 단위, 년 단위를 선정해서 그걸 모델로 해서 이런 복합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초기에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북한이 상당한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물론 받아야 되는 문제죠.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을 이제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별로 그렇게 흔쾌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런 핵 문제와 떠나서 전 인도적 지원 문제, 식량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의약품 이런 것들을 지원은 무조건 해주겠다. 소위 소프트 이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산림 협력에 대한 것. 남북한이 산림이 병충해가 산림을 통해 가지고 확산되기 때문에 그걸 병충해 방지하는 사업이랄지 또 몇 년 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게 북한의 멧돼지가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휴전선을 넘어와서 남쪽 지역에 이 돼지들한테 그게 이제 감염되었습니다. 또 지금 홍수가 나면 북한의 임진강에 있는 황남댐을 숨을 열어버리면 임진강 인근 지역이 갑자기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협력할 수가 있다. 그 문호를 이제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한과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입장을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책적인 구상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되죠 이거? 지금 제가 못했어요. 7시 10분 전에 했나요? 네, 7시 조금 전에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평화통일 공공회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엔나는 뭐 옛날부터 외교의 중심지였죠. 그 쉔부른 궁전에도 가면 뭐 거기 그 주거하는 지역도 있지만 뭐 대규모 댄스장도 있고 파티라는 데도 있고 뭐 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외교의 중심지인데 전통적으로 이 외교는 여기 저희 우리 차석 대사님 나와 계시지만 외교관들만이 했습니다. 외교관들만이. 그래서 이 대사님들 명하면은 전권 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권 대사. 모든 걸 그 나라를 대표해서 전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전권을 이용받아. 근데 여기 저기 와 계시는 저기 전 대사님 와 계시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정보 동시에 발달해가지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전권을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외교의 대상이 옛날에는 정부들간에만 있습니다. 외교관들끼리만. 일반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그걸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거와 전혀 단절된 그런 영역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정보들이 엄청 공개되어 있고 또 이 많은 국제적인 이슈가 다 자기네 개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외교 문제에서도 다 입장을 계속 얘기합니다. 소위 이 시민사회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외교 영역이 외교관 그리고 정부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외교의 주체뿐만 아니라 외교의 대상도 공공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우리 외교관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 어떤 정말 외교관보다도 BTS와 또 블랙핑크와 오징어 게임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공외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Public Diplomacy. 이것은 외교도 주체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그 대상도 우리가 상대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걸로 넓혀진 거죠. 그래서 평화통일 공공외교라는 것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가 중요한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건데 그 외에 민간의 영역에서 국제사회를 공공을 대상으로 외교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미국의 상황이 다르고
중국의 상황이 다르고 오스트리아의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 나라에 맞춤형 그런 걸 해야 된다. 모든 외교의 다른 영역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과 이익과 오스트리아가 가지는 관심이나 이익은 굉장히 다르겠죠. 거기에 맞는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겠죠. 또 그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 또 특히 젊은 사람들, 또 정치의 외교의 영역에 있지 않는 일반인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이제 확대해야 되겠다. 또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 공공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민주평통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올해가 민주평통의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40년사가 발간이 됐는데 받아보셨나요? 그 40주년 제가 발간위원장이었는데 40년 동안 여러 가지 평통도 변화가 있고 정부도 많이 바뀌어왔지만 그동안 평통의 역할은 계속 커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가지 평통의 일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 평통 40년사의 그 발간을 하면 책임을 지면서 그 평통 40년사의 지금의 위상은 뭘까? 스파라고 그렇게 생각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평통은 자발적이어야 된다. 평통은 원래 설립할 때는 위로부터 탑다운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그러나 앞으로는 밑으로부터 평통위원들이 참여하는 자발성을 더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평통이 과거에는 이렇게 모여서 오락을 오고 얘기 듣고 식사하면 식사하고 선물 하나 좀 받아가고 이런 형태의 아직도 많이 이렇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참여를 해야 된다. 스스로 활동에 파티시페이션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액션입니다. 액션. 평통이 그냥 와서 얘기 듣고 안녕하셨냐고 하고 잘 알았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통에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행동을 하게끔 뭔가 하고 일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 액션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구는 어디냐? 그건 바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입니다. 또 외교도 있고 통일도 있지만 공적 영역에 사는 거와 말고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가장 적합한 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고 분당국엔 한 개만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전 세계에 그 조직이 있고 지금 일반 영역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하고 있는 과제가 있는데요. 이 해외 자문위원 숫자 그리고 해외 자문위원의 조직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바꿀까? 그걸 지금 몇 사람하고 같이 지금 정책 과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해외 자문위원회 숫자 그리고 지역적인 분포 그리고 이 해외 지역회의하고 지역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 하는 걸 지금 그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 평통이 이런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구입니다. 또 실제로 이 해외 자문위원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크게 보면 다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영역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저희 교포들이 퍼져 있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디아스포라의 그 조직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통일 공공외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평화통일 공공얘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지금까지 이미 그렇게 해 오고 있지만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이 평화통일 공공회의 활동은 일단 교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자문위원들과 이 교포 그 체류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죠. 특히 2세, 3세에 대한 젊은 세대들을 이제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걸 나가서 더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끼리의 그런 담론을 나누는 장이 아니고 이 거주국에 있는 여론 주도층들, 많은 여론 주도층과 뭐 개인적인 또 공적인 관계를 맺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많은 그런 민간 단체들 그런 그 활동을 하는 분들과 연계 작업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이 정책이 그럼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그 나라의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정치권에. 정치인들, 정부, 그 정치인들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지금 지난 기간에 이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제 과제로 대두되면서 특히 미국에서 그리고 뉴질랜드, 브라질 등에서 이 공공 종전선언에 대한 캠페인 운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이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인들 지금 중간선거에서 아마 4분 우리 한인 출신들이 그 재선도 되고 3선도 되고 거의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해당 선거구에 있는 선거구의 의원들, 상원의원들한테 계속 편지도 보내고 또 이런 모임에 초청도 하고 펀드레이징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선언을 상당히 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활동을 할 거냐?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는 게 되겠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1차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는 오늘 저희 보면은 저희 교포들만 안 계시지만은 제가 다른데 미국 또 호주에 간 경우에는 그 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참여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이제 방법이겠죠. 이런 것들이 평통에서 평화통일 공공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간다면 지금 어떻게든지 이 북한과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된다면은 그 물꼬를 어떻게든 열릴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북한도 어느 이제 피치에 올라가면 또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겠죠. 우리도 하고 미국도 하고. 그래서 어제 여기 우리 정병환 회장님 또 우리 부회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정 회장님도 또 북한에 친척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북한 가시게 돼 있고. 그래서 관광 같은 거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코로나 나기 전에는 관광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관광은 제재 품목이 아니에요. 관광은. 그래서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이 관광 시설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맛있는 스키장을 건설한 것도 그렇고, 원산지구, 원산 명사시민 해변에 대규모 리조트를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또 양덕 온천장이라는데 온천장에 그게 온천장하고 이제 대규모 레저 복합 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그 없는 물자 다 통해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대상으로 한 거였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국경을 이제 봉쇄하면서 그게 다 닫혔던 상황이고
또 북한, 중국도 지금 아직 코로나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개별 관광을 통해서 지금 금강산 관광이 재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개별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것도 그 부상도 제한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라건대 이게 코로나가 뭐 내년쯤 좀 잠잠해지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중단되었던 그런 협력 사업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부문 지원한다든지 생필품 생산하는 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게 남북간에도 있었고 또 국제사회에 있는 것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고 그런 것들도 탐색할 수 있는 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자유로운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봅니다. 제 말씀 이 정도로 붙이고 질문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왜 통일을 하고 싶은 게 내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진짜 상태가 진짜 우리가 저기 통일을 하고 싶으냐 아니면은 우리가 통일하면은 남들한테도 보기도 좋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진짜 저의 저기 중심 질문이에요. 말씀하시면 제가 100%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비교를 쉽게 얘기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방끈이 죄송합니다. 가방끈이 길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의외로 이게 참 문제가 어려운 게 쉬운 문제인데 또 전문화된 영역이 또 상당히 있어요. 저도 핵무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상당히 또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하신 게 제가 100%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게 70년이 지금 지난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한은 특히 그동안 이제 경제 발전도 하고 국제 사회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한 신권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K컬처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인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요즘 무서운 게 없어요. 미국, 일본 저 발바닥에 일본 놈들, 중국, 그것도 우습게 봐요. 그리고 유럽, 죄송합니다만 살기 좋고 그런데 우리도 문화적으로 옛날에 다 유럽 것만 했는데 좀 괜찮네. 한국 것도 말이야. 굉장히 자긍심이 높아졌어요.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스탠다드가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보편적인 세계 기준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다녀가지고 이 슈테판 성당 옆에 있는 그 슈니첼 그 한국 애들이 다 알아요. 갔다 온 애들도 다 알고 안 갔다 오던 친구들이 얘기해가지고 다 알아요. 그 슈테판 성당 옆에 가면 슈니첼이 유명한 식당이 2개가 있다는 걸 많이 알아요. 한국에서 다 이미 다 그래가지고 이 보편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과연 얼마나 내실이 있느냐는 별도로 이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보편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우리 동생이니까 어떻게 항상 요즘에는 애들이 한두밖에 안 낳지만 저희 형제가 많아요. 그럼 옛날에 보면 잘 되는 형제들도 있지만 꼭 말썽꾸러기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저도 보면은 근데 이모나 삼촌 중에 말썽꾸러기가 인간적이거든. 그래가지고 모든 사회학 교육을 말썽꾸러기 삼촌하고 고모와 이모가 다 시켜줘. 궁금한 걸 다.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한테 효도도 더해 와서. 그런데 큰아들은 죄송합니다만 큰아들은 서울에 유학 보내놓으면 잘 안 와.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 젊은 애들 수준에 봤을 때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에 북한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 또 행태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20, 30대들이 지금 한국의 이 이념적인 성향 20, 30대가 특히 남성들이 보수화되어 있어요. 20대와 30대 남자들이. 그래서 20, 30대 남자들의 생각이 60대하고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겠습니다만은 이 20, 30대들의 애들이 보수화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천안함 폭격하고 뭐 해가지고 내 친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럼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지금 그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뭐 저희 집이 이태원인데 그 이태원역이 아주 그 조화들 그리고 지금도 거기 참배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거기가 다 요소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헌화하고 묵념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물론 친구도 있겠지만 친구가 아닌 젊은 애들이 와요. 그 얘기는 뭐냐? 나도 여기 올 수 있었는데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그 자기 생명의 안전에 대한 그 자의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가서 죽었어? 천안함에서? 그러면 북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북한과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그 친구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렇다고 북한을 뭐 괜히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같이 뭐 빨갱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괜히 미워하는 선입견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이 가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점들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통일을 왜 해야 되냐고 물으면은 제가 30년 전에 그때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때는 당연히 그 민족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좀 계속 줄어들었어요. 민족이기 때문에 한다는 이유는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통일해야 되느냐?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이유가 된 거죠. 전쟁을 통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 그건 뭐 이제 남한도 여러 가지 지금 한국도 경제적인 그런 장애 이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걸 될 수도 있고, 북한도 남북한이 협력하고 이제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하겠다. 그게 두 번째 뭐 거의 비슷한 이유예요. 경제적이라고 그러면 남쪽에서는 손해 아니에요? 그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통합을 할 때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을 이제 투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독일 통일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독일 통일이 가져온 굉장히 베니핏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자원이. 북한의 자원이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1경 이상이라고 그래요. 최소한 그 추산되는 그 자원의 가치가. 또 북한의 남한의 지금 인구 사이즈가 자꾸 인구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정도의 이 통합하는 규모가 되면은 그런대로 이 10위권 이상, 세계 10위권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베니핏에 대한 인식도 이제 있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좀 알고 싶은 걸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거 말씀 주셨는데 우리도 다 이제 뭐 독일의 소독, 동독 이렇게 이제 다시 통일이 돼서 뭐 장기간 이게 이제 걸렸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지만 교수님도 아마 그런 계산이나 그런 공부를 좀 하셨다고 또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장기간 봤을 때 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말씀 주셨는데 그게 어느 과정이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한번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정치학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제가 그 프로젝트 여러 번 했고 또 여러 기관에서 해외에서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여러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평통에서도 제가 그 연구를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얼마냐고 추정하는 게. 왜냐? 통일이 언제 되느냐, 그리고 북한의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의 가정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많은 연구들은 제가 한 연구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들은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해요. 몇 가지 전제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그 독일 통일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게 뭐냐면 독일 통일 비용이라는 게 몇 가지 이렇게 그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뭐겠어요? 독일 통일에서. 네? 독일 통일할 때 소득에서 제일 돈이 많이 통일 비용에 들어간 분야가 뭐겠냐고요? 인프라. 경제 분야 중에 10% 지금도 내요. 뭔 분야가 많이 들어갔겠냐고. 인프라가요? 복지를 복지, 복지. 복지, 연금. 복지. 왜냐하면 동독 주민들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연금은 한 푼도 안 냈잖아요. 서독 사람들이 낸 연금을 가지고 동독 주민들을 경력을 계산해서 똑같이 다 연금을 준 거예요. 그 부담이 그게 포션이 거의 한 40% 가까이 돼요. 모든 그 강제 통일 비용 중에. 두 번째는 인프라 까는 거죠. 그래서 동독 지역이 어떤 데는 지금 서독보다 인프라 투자를 더 많이 했잖아요. 뭐 도로 깔고 전기만 건물 뭐 이거 하는 데서 동독이 계속 부어 넣었으니까 그것 한 20, 30% 들어가요. 근데 그 인프라는 사실 그렇게 소모성 비용은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고 또 그게 사업이니까 여러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나중에 이제 또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한 10% 미만은 통합에 드는 비용이에요. 통합에 드는 비용. 인력 다 정리해야 되죠. 교재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되죠. 여러 가지 행정기구 다시 만들어야 돼요. 군대 통폐합하는데 어쩌죠. 그런 비용들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독일 비용, 통일 비용이 많이 끝나겠어요. 한국이 이제 굉장히 그걸 겁을 많이 먹는데 우리는 연금이 지금 우리 문제예요. 한국이 여기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독일 연금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잘 돼 있겠죠. 한국 지금 연금이 큰 문제예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아무튼 다 해가지고 이게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니까 젊은이들은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비하면 우리가 연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북한 주민들한테 서독과 독일에 했던 식으로 한꺼번에 줄 거냐?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인프라 투자 같은 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소모성 그 비용이 아니고, 그게 다 사업을 창출하는 사실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만, 그리고 독일은 그 비용이 또 많이 들었던 이유가 원 소유주들한테 다 반환해 줬잖아요.
모든 토지 그리고 건물, 공장, 그리고 원 소유주들한테 다 반환을 해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북한 누구 계시나요? 북한 옛날 그 뭐죠? 토지 대장 가지고 뭐 우리 할아버지가 가지고 와 있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우리는 북한은 독일은 동독이 그 원장이 다 있었다고 원장이 있어서 자기 건물, 공장, 뭐 토지 다 상환해 주니까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일제시대 때 있던 토지 대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출장 밑에 있던 융서를 확인할 수가 없어. 지금 원 대장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이제 국유화 부분이 많아요. 국유화된 부분들이 아까 그 광물 자원이랄지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통일 비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꼭 독일식으로 할 건 아니다. 또 우리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북한의 상황이 동독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또 통일 비용이라는 게 다 그냥 쏟아붓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다. 사실 투자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기간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아무튼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단기간에 남북한의 경제 통합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그 얘기는 말하면 한국하고 아프리카의 어디 그 저개발국하고 경제학권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never impossible라는 시나리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 또 한 가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1대1 화폐 통합. 콜 수상이 1대1 화폐 통합을 해서 동독 주민들이 자 소득이 마르크야 와라. 안 오면 우리가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대1 화폐 통합을 해가지고 그 동독 마르크를 전부 소득 마르크를 바꾸니까 전부 소득으로 와가지고 자동차 사고 테레비 사고 다 소니 테레비 사고 자동차 폭스바겐 사고 다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대1 화폐 통합 때문에 그 비용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콜 수상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일이 빨리 돼. 처음에 독일도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하지 않고 한 10년 동안의 기간을 국가연합연을 거쳐서 하자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동독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서독이 식민지 같이 그렇게 됐다. 서독이 점령국 같이 돼서 우리의 그 자존심 이런 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10년 동안의 적응기를 거쳤으면 동독도 좀 이렇게 자존심을 살려가면서 자체의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하지만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근데 빨리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던 것들. 독일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남북한 통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많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조정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그 전에 상당한 정도의 경제 교류를 해가지고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생적인 수준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급격한 통일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 이 평화와 협력을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저 시간 관계상 더 질의응답을 받으면은 지금 준비된 식사가 차가워지고 또
이후로 준비한 일정들이 있어서 좀 그 차질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응답 마치고요. 이어지는 만찬 시간에 식사하시면서 오셔서 더 궁금하신 점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교수님께서 전체가 다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크 잡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교수님 생각하실 때 이러이러한 점은 어떻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같은 또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회자가 왕입니다. 우리 교수님에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